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도리화가 제11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편에서는 신재효 선생의 사저인 독리정사에 드나들며 가르침을 받는 소리꾼 이날치, 박만순, 김세종, 정창업, 김창록, 장자백, 전혜종, 허금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귀명창으로 살아가는 신재효 선생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리화가의 주인공인 진채선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11편으로 함께 갑니다. 도리화가 문순태. 채선아, 왜 그러느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신재효가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진채선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더니 진채선이 일어서서 신재효를 마주 보았다. 저 불을 밝히겠사옵니다. 아니, 오늘따라 왜 그러느냐? 신재효의 목소리가 약간 누그러졌다. 여쭙기는 민망한 일이오나 말들이 많습니다요. 말이 많다니. 등불을 밝히지 않는 것 땜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등촉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신재효는 더 이상 변명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기실 그가 채선을 가르칠 때 불을 밝히지 않는 것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바로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등불에 비치는 채선의 자태를 바라보고 있자면 그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요동을 칠 것만 같은 것이다. 그는 등불 아래에서는 채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써 시선을 돌려야만 했다. 순간순간 어쩌다가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기라도 할라치면 차마 억누를 수 없는 정을 느끼고 와락 채선을 끌어안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그래, 채선아. 너는 여지껏 내가 너를 가르칠 때 불을 밝히지 않는 연유를 모르고 있었다란 말이냐. 한참 후에 신재효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원망 어린 감정을 섞어 말했다. 채선은 할 말을 잃어버린 듯 잠자코 있었다. 기실 그녀는 등촉을 밝힌 방에서 스승과 마주 앉아 소리 공부를 할 때 얼핏 날카로우면서도 은근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찐득하게 느껴지는 스승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마다 숨이 막히면서 온몸이 진흙처럼 착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채선은 스승의 그 같은 눈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스승의 그 같은 눈길을 대하는 날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몸을 뒤척이곤 하였다. 말해보거라. 진정 너는 내가 등촉을 밝히지 않은 연유를 모른다는 게냐?
신재효가 다시 묻자 채선은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알고 있사옵니다. 채선은 겨우 입을 열어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됐다. 어서 들어가자. 그리고 앞으로는 등축을 밝히자는 말을 다시 입 밖에 내지 말거라. 그리고 너는 주변 사람들의 괜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거라. 내 말 알아듣겠느냐? 예, 선생님. 자, 그렇다면 어서 들어가서 소리를 뽑거라. 이날 밤 채선은 그녀의 소리 중에서 특장의 한 대목인 춘향과 기생점구하는 대목을 뽑았으나 스승인 신재효로부터 더듬이 신통치가 않다고 호된 꾸지람을 당했다. 그녀는 밤늦게 독리정사를 나오면서 눈물을 주체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스승이 무정하게 생각되면서 알 수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 때문에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다. 진채선은 차츰 어둠 속에서 소리를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제는 불을 끄고 소리를 해도 모든 것이 확연하게 잘 보였다. 처음 얼마 동안은 너무 깜깜하여 집중이 되지 않아 걸핏하면 소리가 꺾이거나 뒤집히고 사설이 뒤엉키기 일쑤였으나 한 달쯤 지나자 눈을 감고 소리를 해도 스승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다. 그것은 신재효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불을 끄고 장단을 맞출 때는 박자가 엇나가기도 하고 괜히 어색하여 헛기침을 쏟아댔다. 그러던 것이 차츰 익숙해지면서부터 마음이 안정되고 진채선의 소리도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았다. 소리가 빛이 된 듯 소리를 통해 진채선의 얼굴과 마음까지도 훤히 보였다. 선생님, 이제 깜깜해도 지 눈에는 선생님 얼굴이 훤하게 다 보여요. 소리를 끝내고 나서 진채선이 뚜벅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이냐?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지는 마음속으로 선생님 얼굴을 그려봅니다요. 시원한 이마와 까만 눈썹, 실한 콧날이며 뭉툭한 콧방울, 높지도 야찹지도 않게 적당한 광대뼈, 도톰한 입술과 야무진 입, 가지런한 치아, 옴속한 턱과 수염을 차례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눈을 그린답니다요. 눈을 그릴 때는 잡념을 버리고 직심으로 마음을 모아야 하는구만요. 정성을 다해서 은근하면서도 송곳 끝 같은 눈빛을 그려넣으면 그대로 선생님 얼굴이 된답니다요. 밤마다 선생님 얼굴을 다 그리고 나면 잠이 스르르 온답니다요. 진채선의 말에 신재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여직 한 번도 마음속에 지 얼굴 그려본 적이 없으시지요? 진채선이 다그치듯 물었으나 역시 신재효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진채선이 돌아간 후에 혼자 잠자리에 누워서 진채선이 했다는 대로 마음속으로 채선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진채선의 얼굴이 한떨기 고운 도리화로 피어났다. 이 무렵 신재요는 명당가와 방아타령, 성조가 등을 짓고 작곡하여 진채선에게 가르쳤다. 성과는 평산신씨, 이실제 효도효는 장적의 함자이유. 일백배 근원원은 친구간의 좌우로다. 리온이 너도 공부하려기면 가끔 찾아오소. 애용 어허 우겨라 방하로구나. 이 대목은 진채선에게 가르친 방아타령의 앞소리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경오년 7월 대원군으로부터 경복궁 경회로 낙성현에 소리광대를 올려보내라는 연락이 내려왔다. 신재요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는 솔직히 진채선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다. 채선이가 한양으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수 없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원군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는 한동안 진채선에게 한양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신재요는 사랑하는 제자 진채선을 올려보내기로 하였다. 그날 밤 신재요는 오랜만에 방에 등잔불을 밝히고 진채선을 기다렸다. 진채선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랐다. 아니, 선생님, 오늘 저녁은 무슨 일이셔요? 왜 불을 밝혔어요? 차마 쥐를 떨쳐버리시려고 이러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신재요는 채선을 좋은 말로 꾸짖었다. 선생님도 함께 가셔요. 그래야만 저도 가겠어요. 냉큼 한양 떠날 채비를 하라는데 웬 딴말이 많으냐?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떨려서 대원이 대감 앞에서 어찌 소리를 합니까요? 가서 춘향가를 부르거라. 너는 춘향가 중에서 기생점고하는 대목이 가장 뛰어나느니라. 그러면서 신재요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앞에서 춘향가를 13번을 부르고 가라고 하였다. 진채선은 스승의 말을 거역할 수 없음을 알아차렸다. 진채선은 신재요의 명대로 한양으로 떠나기 전까지 매일 한 번씩 13번 춘향가를 불렀다. 13번 춘향가를 부르는 동안에는 불을 끄지 않았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 불을 밝히고 13번째 춘향가를 부르던 진채선은 기생점고하는 대목 소리를 하다 말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제 신재요는 무릎 걸음으로 진채선 가까이 가서 그녀의 등을 다독여 주었다. 잘 하고 내려오너라. 그러고 내일 떠날 때는 나한테 하직 인사하러 오지 말거라. 신재유의 그 말에 진채선의 울음은 더욱 거칠어졌다. 천년을 기다려도 진채선은 남장 차림을 하고 떠나기 싫은 상경길에 올랐다. 그녀는 스승의 곁을 잠시도 떠나기 싫었으나
신재요의 불길 같은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고창을 등지고 머나먼 한양 천리길에 올랐다. 채선은 초행인 한양길이 두렵기만 했다. 더구나 경회로의 낙성연 때 대원이 대감 앞에서 소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사뭇 심신이 무겁게 떨려왔다. 다행히 조금 안심인 것은 이날치가 고수로 동행을 하게 된 것이었다. 채선보다 27회 먼저 고창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담양에서 태어난 이날치는 한동안 줄타기와 고수로 명성을 떨치다가 박유전과 신재유의 문화에서 지침을 받아 명창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신재유의 부탁을 받은 이날치는 진채선의 고수로 한양에 가고 싶지가 않다고 하였다. 소리를 하러 간다면 몰라도 한갓 신출내기 여류 소리꾼의 고수라니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그는 결국 스승인 신재유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내 대신 자네가 채선을 잘 돌봐주게. 자네와 같이 보내야만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부탁을 하는 것이네. 신재유는 그러면서 낙성연이 끝나는 대로 꼭 진채선과 같이 내려오라고 당부를 했다. 이날치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양을 왕래했기 때문에 어디에 주막이 있고 어디에 험한 고개가 있는 것까지도 환하게 알고 있었다. 일행은 세 사람이었다. 고수로 이날치가 동행을 하게 되었고 잔심부름을 시킬 동기 설단이를 데리고 나섰다. 경위로 낙성여는 7월 칠성날이었다. 한 달 앞서 고창을 떠났으니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렸다. 아침나절에는 바람이 살랑거려 걸을만 하였으나 한낮이 되면서부터 턱 끝까지 숨이 헉헉 막혀왔다. 전주까지 걷고 전주서부터는 가마를 탔다. 한양에 당도하여 신재유가 써준 서차를 가지고 고창의 경주인을 찾아가자 숙소를 마련해 주었다. 진채선은 숙소가 정해지자 이날치의 안내로 경복궁부터 구경했다. 가까이는 갈 수 없어 먼 발치로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렇게 큰 집은 난생 처음이었다. 선원전, 교태전, 근정전, 경회로의 으리으리한 정각들이 즐비했다. 경복궁을 짓는 동안 전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하였다고 했다. 이날치도 한창 근정전을 짓고 있을 때 한양에 올라와 얼핏 구경을 한 일이 있었다. 이날치는 진채선에게 경복궁 지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인부들은 10명씩 반을 만들고 다시 10개의 반으로 1대를 이루었는데 공사에 나선 수가 300대나 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종이 고가를 만들어 쓰고 고가류에는 종이로 만든 꽃과 술을 매달아 몸을 움직일 때마다 종이꽃과 오색의 술이 너울너울 춤을 추듯 하였다. 각 대에서 큰 기를 들고 공사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장관이었는데 기에는 서민 자래라는 큰 글씨를 써 백성들이 자진하여 부역한 것을 나타냈다. 기의 뒤에는 인부의 어깨 위에 올라선 무동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대의 뒤에는 호적이며 징, 부, 장고 등 농악대가 악기를 울리며 들어와 인부들의 사기를 도두었다고 했다. 한양 천도 500년에 영웅이 나시사 이제야 경복궁을 다시 짓네. 엘렐루야 경사로다.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못 되어 선원전, 교태전, 근정전이 세워졌다. 선원전은 조선조 역대 왕들의 초상을 봉안한 전각으로 전내에는 11실로 나누어졌으며 제1실에는 태조고 황제, 2실에는 세조, 3실에는 원종, 4실에는 숙종, 5실에는 영종, 6실에는 정조, 7실에는 순조, 8실에는 문조, 9실에는 헌종, 10실에는 철종, 11실에는 고종을 각각 봉안하였다. 교태전은 왕의 침전으로 원래는 태조 3년에 처음 지었으나 화재로 불타버린 것을 명종 10년에 다시 지었고 이것이 다시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을 대원군이 복원한 것이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임금의 즉위식이나 공식적인 대례를 거행하는 곳이다. 남쪽에는 근정문이 있고 또 그 남쪽의 문을 홍례문, 동쪽의 일화문, 서쪽은 월화문이라 하였다. 홍례문 안에는 개울이 있고 그 위에 다리를 놓아 금천교라 하였으며 그 동문에 육문루를, 서쪽에는 육무루를 각각 세웠다. 선원전, 교태전, 근전정이 완성되자 곧 왕이 사연장으로 쓸 경회루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병인년 고종 3년 3월 초엿새 날 새벽 동십자각 앞에 경회루를 짓기 위해 쌓아두었던 제목에 불이 나서 거의 타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대원군은 양반들의 묘소에 있는 제목들까지 베어오게 하였다. 곳곳의 묘소에서는 제목을 베는 톱질 소리가 멎지 않았다. 정묘년 고종 4년 봄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 근정전이 완성되자 고종은 그의 동짓달에 근정전에 나가 낙성연을 크게 베풀었다. 대원군이 경회루를 짓기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돈을 많이 내는 자에게는 벼슬을 주겠다고 하자 다투어 원납전을 바쳐 오위장이나 참봉벼슬을 얻었다. 경회루는 공사를 시작한 지 넉 달 동안의 완성을 보았다. 화강석 돌기둥 48개를 세웠다. 겉기둥은 방형이고 안기둥은 상원형이었다. 사방에는 연지로 두르고 그 연못 안에는 복례, 방장의 가산을 만들었다. 동쪽에는 돌다리 3개를 가설하였고 천장은 거의 격자 천정으로 격간마다 5개의 초화문을 장식했다. 마침내 경회루 낙성연이 베풀어지는 7월 칠성날이 되었다. 진채서는 새벽부터 몸단장을 서둘렀다. 곱게 몸담장을 한 23살의 진채서는 한창 물이 올라 도리와처럼 아름답고 탐스러웠다.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녹이 홍상 차림을 한 채서는 이날치를 따라 경복궁으로 들어갔다. 돌기둥에 웅장한 경회루를 보자 다시 마음이 죄어들었다. 전각 앞 높은 단위에 대원이 대감이
자리를 하였고 좌우에 문무백관들이 위엄을 갖추고 둘러앉아 있었다. 단 아래는 햇빛을 가리는 차일이 쳐 있고 바닥에는 용문석을 깔아 놓았다. 악공들이며 무의들도 보였으며 쟁쟁한 명창과 고수들도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소리꾼들 가운데 여자는 진채선 한 사람뿐이었다. 이날치가 채선에게 낙성연에 참가한 명창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해 주었으나 그녀가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이름으로만 들어왔던 명창들이었다. 이날 진채선은 신재요가 지어서 특별히 그녀에게 가르쳐준 성조가, 명당 축원과 방아타령을 불렀다. 한알 위에 배곡루, 달 가운데 광한천, 순임금의 남훈전, 주문왕의 영대이며 노나라의 영광전, 한나라 미양궁 만구천지 세어보면 좋은 궁궐 많건 많은 부상 고국 삼천리요 선의장춘 억만년의 비경지시 서민잘의 경북궁이 좋을시고 애용 애해용 어화 우겨라 방해로다. 한강수 깊은 물에 청룡 황룡이 마주 굼실로다. 요순 같은 우리 임금 경복궁에 개옵시니 강구연을 우리 장생 화봉 삼축하옵기를 남산같이 수하사 무너지지 마옵소서. 냇물같이 복이 흘러 끊어지지 마옵소서. 헌원시 본을 받아 24남 두옵소서. 남산 북악 높은 복에 봉황 울고 기린 논다. 3월 춘풍 저 두겨나 총나라이 뭐다 하되 삼천도도 터졌으니 내 몸에 두 나래로 훨훨 날아 아니가고 정막 공산 달밝은데 불력이 슬피우러 독수공방 한한 사람 얼마니 남은 간장 마디마디 다 끓는다. 사창을 열고 보니 은하수는 기울어지고 북두 칠성이 앵돌아졌다. 채선이가 방아타령을 부르자 대원이는 희색이 만면하여 소리를 내어 웃기까지 했다. 방아타령, 성조가, 명당 축원가는 신재요가 경복궁 낙성을 심축하는 마음을 모아 짓고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채선에게 가르쳐 왔다. 생긴 것도 꽃다운 것이 참으로 소리를 잘 하는구나. 너의 특장이 무엇이더냐? 방아타령 성조가 명당 축원가를 다 부르고 나자 대원군이 물었다. 저의 스승님께서 춘향가 중에서 기생점구하는 대목을 잘한다고 하시었사옵니다. 진채선은 떨리는 심신을 가라앉히느라 목을 떼 힘을 주고 입을 열었다. 너의 스승이 누구냐? 예, 고창 신재우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가를 부를 수 있겠느냐? 예, 스승님께 배운 대로 하겠나이다. 채선은 목을 가다듬어 중중머리로 사랑가를 뽑고 나서 안일이를 이었다. 그녀는 사랑가를 부르면서 먼 발치로 남아 얼핏얼핏 대원이 대감의 안색을 살폈다. 대원이는 잠시도 딴 곳으로 시선을 팔지 않고 뚫어지도록 채선이만 바라보았다. 이따금씩 만면에 희색이 흘렀다. 춘향이 부끄러워 옷고름을 꽉 잡으니
도령님이 계유하여 이것이 웬일이냐. 신랑 신부 첫날 밤에 옷구름이 떨어지면 좋다고 안 하더냐. 벗자 어서 벗자 중동에서 야단났구나. 상하의복 헐썩 벗겨 이불 속에 안아 뉘고 촛대에 불을 끈 후에 도령님이 헐헐 벗고 꼭 끼어들어 누워 속옷을 벗기려니 춘향이가 두 손으로 속옷 끈을 꽉 잡고서 양반 행세 안 되었소. 염치 없이 첫날 밤에 속옷조차 벗기려네. 춘향아, 입한되어 양반이 어디 있으며 염치가 왜 있으리? 두 손을 한데 쥐고 속옷 끈을 끌어내어 두 발로 미적미적 속옷을 벗겨 밀친 후에 맨몸으로 둘이 누워 온갖 장난 다 한 후에 미명에 일어나서 책방에 들어와 낮이면 글을 읽고 밤이면 찾아다녀 온갖 희롱 온갖 교태에 정이 점점 깊어갔겠다. 어쩌다가 공관되면 밤낮없이 출입하니 어찌 소문이 안 나겠는가. 사또가 짐작하고 금차 수가 없고 화식하면 병이 날까 주야 염려로 지내더니 남원부사 선치수령 성상이 아시고 내직으로 승수하여 경방자가 내려왔겠다. 채선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두령과 춘향이가 합방하는 대목을 안일이로 이어 내려가자 여기저기서 얼씨구 절씨구 하는 추임새가 쏟아져 나왔다. 채선은 대원이도 여러 차례 환하게 웃음을 날려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너무 떨려 부끄러움조차 잊었다. 채선은 안일이에 이어 다시 이도령과 춘향이가 이별하는 대목을 애원처절하게 중무리로 불러넘겼다. 그녀의 애원성에 좌중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다. 이 대목은 채선이가 한양으로 떠나오기 전날 밤에 신재요 앞에서 불렀다. 신재요는 이날 밤만은 등촉을 밝히게 하여 시종일관 채선의 얼굴에서 눈길을 거두지 않고 그윽하게 애틋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신재요는 소리가 끝나자 채선이 가까스로 반투앉더니 등을 토닥여 준 다음 조심스럽게 채선의 두 손을 모아쥐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오늘날 이 이별은 당연히 할 터이니 조금도 섭잖으되 구곡간장 깊은 걱정 잊은 망자뿐이로세. 일장분수 가신 후에 팔자 좋은 도령님은 동방화촉 정실 얻고 낙교 청은 급제하여 금마옥당 좋은 벼슬 부귀행락하실 적에 보는 것이 미색이요 듣는 것이 풍악이라 천리남원 천첩춘향 손톱만큼이나 생각할까. 대원이는 채선의 소리가 끝나자 곧 자리를 떴다. 만록 총중의 홍일점인 채선의 소리가 기중 으뜸이더만. 낙성현이 파하여 숙소로 돌아오면서 이날치가 채선에게 말했다. 너무 떨려서 어떻게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원이 영감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되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응고 중에도 대원이 내감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네. 고창에 돌아가서 선생님께 꾸중이나 안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꾸중은 왜? 고창 선생님 앞에서보다도 훨씬 못 부른 것만 같아서요. 대원이 대감께서 상을 내릴 것일세. 두고 보면 알 것일세.
응고를 해준 이날치가 진채선을 칭찬했으나 그녀는 숙소에 돌아와서도 왠지 마음이 떨리기만 하였다. 그녀는 하루빨리 고창 선생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운영궁으로부터 진채선의 숙소에 사람이 찾아왔다. 대원이 대감이 은밀하게 진채선의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한다며 가마까지 보내왔다. 채선은 도망치고 싶었다. 고창 스승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대원이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마를 타고 한참 후에 소술대문 앞에 내렸다. 그녀를 데리러 온 남자에 안내되어 방으로 들어가자 작다알막한 체구의 대원이가 술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낙성현에서 너의 소리가 하도 고와서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어 불렀느니라. 그러면서 대원이는 진채선에게 서 있지 말고 가까이 앉으라고 하였다. 마지못해 자리에 앉은 진채선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치 얼음판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내 이름이 채선이라고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소리도 곱거니와 내 자태 또한 미색이로구나. 진채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무겁게 떨군 채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술 한 잔 따르라. 그제야 진채선은 들도를 들어 올리기라도 하듯 힘겹게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술잔을 채웠다. 그리고 비로소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3층 장롱이며 화초장, 문갑, 경대 등 방안 등물이 가지런히 정돈된 큰 방에는 여기저기 족자가 걸려 있고 대원이가 앉은 등 뒤로는 일찜의 병풍이 둘러 있었다. 여자가 거처하는 안방임이 분명했다. 그래, 고창에서 올라왔다고 했더냐? 예. 너에게 소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라고 했더냐? 예, 고창현 호장 신재유이십니다요. 내가 듣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소리꾼이더냐? 소리꾼은 아니오나 많은 소리꾼들이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 어서 소리를 들려주거라. 진채선이 채운 술잔을 천천히 기울이던 대원이는 그녀에게 고향은 어디고 소리를 가르쳐준 선생이 누구이며 나이는 몇 살이냐는 등 이것저것 묻고 나서 소리 한 대몽을 뽑으라고 하였다. 채선은 춘향가 중에서 기생점구하는 대목을 불렀다. 소리가 끝나자 대원이는 진채선에게 다시 잔을 채우게 하여 거듭 비웠다. 술기운이 거나 해지자 고수를 물리쳤다. 방 안에 대원이와 진채선 두 사람뿐이었다. 진채선은 이번이야말로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다시 스승의 얼굴이 눈에 밟혔다. 온몸이 땀에 흠씬 젖었다. 오늘부터 채선이 내가 거처할 집이니라. 진채선은 대원이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내게 소용될 것들을 대강 들여놓았다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사도록 하거라. 내일 아침에 용전을 좀 보내주겠다. 대원이는 그날 밤 소리만 듣고 그냥 돌아갔다. 대원이가 돌아가자 언제 왔는지 동기 설단이가 나타났다. 설단이의 말로는 진채선이 가마를 타고 숙소에서 나간 후 곧 운영궁의 비자가 와서 진채선의 짐을 꾸리게 하여 불문곡직 따라오라기에 예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에는 운영궁에서 보내서 왔다는 종과 비녀가 마당에 서 있는 진채선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셋네들은 대원이 대감께서 아씨를 돌보러 가여 왔습니다. 비녀의 이야기에 진채선은 할 말을 잃은 채 우두커니 어둠 속에 서 있을 뿐이었다. 운현궁에서 보내서 왔다는 노자와 비녀는 진채선이 그만 들어가 쉬라는 말을 해서야 그녀 앞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하여 진채선은 경회로 낙성연이 베풀어진 날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원이한테 붙잡힌 몸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이른 아침에 이날치가 행장을 차리고 진채선을 찾아왔다. 나는 오늘 내려가겠네. 혼자서만 내려가시다니 저는 어쩌고요. 자네는 이제 대원이 대감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네. 저도 당장 고창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큰일 날 소리. 자네가 허락도 없이 내려간다 치면은 선생님이 무사하시겠는가? 그러면 어쩌지요? 우리 선생님 기다리실 텐데 도망칠 수도 없고. 자네는 이제 옛날 진채선이가 아니네. 대원이 대감의 눈에 들었으니. 저는 우리 선생님 곁을 떠날 수가 없구만요. 대원이 대감께 행여라도 고창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 말게. 그러면 잘 있게. 이제 어쩌면 자네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 우리 선생님께 진채선이 기필코 선생님 곁으로 갈 것이니 기다려주시라고 말씀 전해주셔요. 진채선은 눈물바람을 하며 이날치와 헤어졌다. 그로부터 대원이는 닷새 걸음으로 진채선한테 들렀다. 그리고 주연을 베푸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진채선을 불러 노래를 시켰다. 진채선은 한양에 올라온 지 한 달도 미처 안 되어 이름이 장안에 널리 퍼졌다. 여루명창 진채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진채선은 처음 얼마 동안은 고창의 스승 곁으로 도망쳐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나 대원이가 참석하는 주연의 부름을 받아 소리를 하고 장안에 자신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하자 하루하루 바쁜 가운데서도 즐거웠다. 고창의 신재요 선생도 얼핏얼핏 잊을 때가 많았다. 진채선이 대원위의 총애를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고창의 신재요는 시름으로 세월을 보냈다. 경회로 낙성연이 끝나는 대로 내려오겠다던 진채선은 한양 간 지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올 줄 몰랐다. 신재요는 진채선을 기다리느라 해넘이 무렵이면 독리정사 앞에 나가보기까지 하였다. 겨울이 지나고 복숭아꽃이 피는 봄이 되도록 진채선은 돌아오지 않았다. 편지 한 장 없었다. 신재유는 진채선을 기다리는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리화가를 지었다. 날마다 곁에 두고 아끼며 정성껏 소리를 가르쳤던 진채선이가 한양으로 올라간 후 돌아오지 않자 신재효는 뼛속으로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지없는 그 외로움은 어느새 사무치게 그리운 연모의 정으로 변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원군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채선을 불러올 수도 없었다. 번민 끝에 노래를 지어 보냈다. 진채선이 그 노래를 듣고 불현듯 고창으로 내려올지 모른다는 기대에 취한 채 연모의 정을 도리화가에 쏟았다. 24번 바람이 불어 만화 방창 봄이 되니 귀경가세 귀경가세 도리화 귀경가세 도화는 곱게 붉고 휨도 휠싸 외앗꽃이 향기 쫓는 새요층은 제때북이 따라하고 보기 좋은 범나비는 너푼너푼 날아든다. 붉은 꽃이 빛을 믿고 흰 꽃을 조롱하여 풍전의 반만 웃고 향인하여 자랑하니 요요하고 작작하여 그 안이 경일런가. 꽃 가운데 꽃이 피니 그 꽃이 무슨 꽃고 웃음 웃고 말을 하니 수령궁의 해어환가. 해어화 거동보소 아름답고 고울시고 구름 같은 머리털은 탐하게 아닐런가. 여덟팔자 나비 눈썹 서귀인의 그림인가. 환한한 두 살 작은 편편 행운 부딪히고 이슬 속의 붉은 앵화 번소가 아닐런가. 자개 엮은 흰 이속은 맹옥루에 건조고자 형산에 빛난 옥이 깎아내내 얼굴이요. 연농 심리가는 버들소만의 허리로다. 천생여질 고운 양자 연지분지 쓸데없네. 금리족접 치마 위에 육수경삼 떨쳐 입고 가비아이 발을 옮겨 걸음걸음 연꽃이라. 부용한색 추월정신 예 듣고 이제 보니 전하산의 체감녀는 깁을 빨다 왔다던가. 신재효는 진채선이 그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다. 24번 바람 불어 만화 방창 봄이 피니 이것은 진채선의 나이가 24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때 채선은 24살이었고 신재효는 59이었다. 붉은 꽃이 빛을 믿고 흰 꽃을 조롱하여는 아리따운 채선이가 나이 많은 신재효를 모른 척하는 것 같은 야속한 심사를 은근히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신재효는 채선을 수령궁의 해어화에 비유하였다. 해어화는 미인을 말하며 기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재효가 보낸 도리화가를 받아본 진채선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스승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대원이 대감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뿐더러 그녀 자신도 막상 화려하고 풍요로운 생활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 다시 고창으로 돌아가기가 차마 망설여졌다. 진채선은 그녀의 방에 앉아
옛날 고창의 독리정사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처럼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청청하고 슬픈 목소리로 도리화가를 부르며 아픈 마음을 달랬다. 진채선은 다음 날 인편에 신재유의 화갑 때는 꼭 고창에 내려가겠노라고 기별을 보냈다. 도리화가를 받고 보니 잠시 스승을 잊고 지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당장 스승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막상 스승의 회감날이 닥치자 또 생각이 달라졌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자신이 야속하기만 했다. 진채선은 스승의 회가변에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도리화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대원군이 채선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니, 왜 울고 있느냐?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생겼느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이곳 생활이 싫은 게냐?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어찌 울고 있는?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진채선은 어쩔 수 없이 신재효가 지어보낸 도리화가를 대원이한테 보였다. 내일 모레가 스승님의 환갑이옵니다. 저를 애지중지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 환갑연에 내려갈 수 없음이 이렇듯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것을 몰랐었구나. 허나 과히 심려 말거라. 네가 내려갈 수 없는 대신에 신재유에게 좋은 소식을 보낼 테다. 좋은 소식이라니 무슨 소식 말씀이옵니까? 벼슬을 내리겠다. 벼슬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나이까? 벼슬을 내릴 만도 하지. 신재유는 경애로 낙성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방아타령과 명당 축원가를 지내보내지 않았느냐. 대원군은 신재유에게 오위장의 벼슬을 내렸다. 오위장은 으뜸가는 군직으로 종이품관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오위는 병제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도성을 경비하는 직책만을 담당하였다. 이때 와서 정상품으로 고쳤으며 점차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법전상의 관제로만 남아 있었다.